아버님, 큰일 났어요.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는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일단 와보세요. 이곳에 온 후부터 민수 씨의 태도에도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까지 이른 거라면 아버님께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자 아직 옷을 입지 않은 두 사람이 침대 위에 있었어요. 어, 영주 씨. 왜 여기 있어? 파트타임은 어쩌고. 게다가 아버님까지. 민수 씨는 확실히 당황해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어머니와의 정사를 아내에게 들켰으니까요. 반면에 희나 씨는 태연했어요. 요즘은 남편한테 질려서 민수 씨를 이쪽으로 다시 오라고 한 거야. 우리 남편, 희나 아빠를 무서워해서 뭐든지 말을 잘 듣거든. 희나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생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너무 시끄럽게 굴면 당신도 뭉개버릴 거야. 저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의 인간. 아니, 이 사람은 악마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희나 씨도 운이 없었네요. 결혼한 상대가 제가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악마인 채로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저에게 조커를 꺼내게 만든 희나 씨의 패배예요. 꼴 좋다. 제 이름은 이영주, 32살의 주부예요. 남편 민수 씨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는 없어요. 첫 만남은 3년 전 친구가 권유한 맞선 파티였어요. 비교적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했던 저는 그다지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 파티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좋은 사람 있으면 좋고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던 거예요. 저를 초대한 친구는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는 쪽이라 자유시간을 전부 활용해서 여러 남성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원래 친구에게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뒀기 때문에 저는 혼자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멍하니 관찰하며 술을 홀짝이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민수 씨였어요. 옆자리 괜찮을까요? 몸이 가늘고 키가 컸어요. 피부가 하얗고 안경을 쓴 민수 씨는 보기에도 순해 보이는 타입이었죠. 네, 앉으세요. 제가 승낙하자 민수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왠지 문학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민수 씨의 모습은 지식인과는 또 다른 고풍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맞선 파티보다는 재즈가 흐르는 바가 더 어울릴 것 같았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만지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제가 민수 씨에게 받은 첫인상이었어요. 저희 고향은 산이 적어요. 대신 평야가 많고 오르내림이 완만해서 살기 편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반려견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평생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말하는 내용도 지금 시대에 생각해보면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들어보니 아주 최근에 그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에서 조금 슬픈 일이 있어서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도시의 소음에 휩쓸려 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가 말한 슬픈 일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민수 씨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민수 씨의 표정이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워서 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저는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파티에서 커플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돌아갈 때 제가 반쯤 강제로 민수 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그런지 민수 씨는 선불폰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귀엽다고 느껴버린 저는 끓어오르는 마음에 쓰러질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적극적으로 민수 씨에게 연락했고 가능한 한 여러 장소에 데리고 다녔어요. 마치 과거에서 타임슬립을 해온 듯한 민수 씨는
보는 것마다 감동하고 기뻐해 주었어요. 대단해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요. 영주 씨, 고마워요. 정말 즐거워요. 제가 보여준 것은 그저 KTX 역이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민수 씨에게는 가까운 미래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날 민수 씨가 맞선 파티에 참가했던 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대행 아르바이트였다고 해요. 진짜 참가자였다면 제가 영주 씨에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해준 것을 계기로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어요. 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개통했어요. 첫 스마트폰에 민수 씨는 감동해서 그날 밤에는 스마트폰을 껴안고 잠들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1년간의 교제 끝에 민수 씨도 서울에서의 일에 익숙해졌을 무렵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둘이서 케이크를 사서 결혼을 축하했어요. 저는 본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부모님께 엄청 혼났어요. 특히 아버지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서운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결혼 후에는 제가 더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수 씨가 식사를 담당해 주었어요. 민수 씨는 요리를 잘해서 저는 완전히 위장을 사로잡혀 버렸죠. 소박하지만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2년 정도 이어졌을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수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겨우 여기 생활에 익숙해졌잖아요. 본가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묻자 민수 씨는 괴로운 듯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본가는 고향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집 말고도 가업을 잇는 집이 대부분인데 고향의 유력자가 작은 공장들은 지역에서 솎아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아 김민수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후계자가 없는 공장은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고향의 유력자라고 해도 그런 일이 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압력을 가해서 대출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인 민수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가지 않으면 안 돼.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공장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영주 씨는 여기 남아도 괜찮아. 내 일은 잊어도 좋아. 민수 씨의 말에 저는 펑펑 울고 말았어요. 민수 씨의 소중한 것을 저도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 바보. 같이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린 부부라고요. 부부는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던 거겠죠.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때 저는 민수 씨와 헤어졌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기세를 몰아 10여 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민수 씨가 자란 시골로 이사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던 대로 정말 멋질 정도로 평야가 펼쳐진 마을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골에서 지상에 없을 것 같은 막장 드라마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수 씨의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을 소개받았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뵙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영주 씨, 처음 뵙겠네. 우리 민수 잘 부탁하네. 아버님은 민수 씨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근육질의 좋은 몸을 하고 계셨어요. 53세로 젊으셨고 분명 예전에는 꽤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외모였어요. 민수 씨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변할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주 씨 희나라고 불러주세요. 시어머니인 희나 씨는 민수 씨의 어머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아마도 40대 정도겠지만 말투나 옷차림은 소녀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희나라고 칭하는 것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어요.
정말로 민수 씨의 어머니가 맞을까 하고 생각해버렸지만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없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이 마을에서는 민수 씨의 본가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부가 둘이서 살 만한 아파트는 이 근처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민수 씨의 본가는 넓어서 사생활은 지켜지고 있었어요. 짐 정리가 끝나고 할 일이 없어진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집 안을 돌아다녀 봤어요. 아버님은 낮에는 계속 공장에 계셔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다음에 공장 쪽에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우선 시어머니인 희나 씨를 돕기로 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집이 넓어서 주방을 찾는데도 애를 먹었어요. 겨우 찾아낸 주방은 키친이라기보다는 부엌, 그보다는 조리실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넓은 흙바닥에 커다란 작업대가 있었고 냉장고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흙바닥 같은 건 처음 본 저는 신발을 신어야 할지 몰라서 결국 맨발로 흙바닥에 내려섰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자니 주방 옆에 있는 좌식방에 희나 씨와 민수 씨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두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한 바로 그 순간 희미한 이변을 감지했어요.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광경이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다과를 먹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통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는 것이라고 저는 제멋대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테이블의 같은 면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테이블이라 대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얼굴도 가까워졌어요. 마음 탓인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것과는 다른 커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집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걸까?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제 생각이 너무 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일단 그때는 두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저희 방으로 돌아왔어요. 희나 씨와 민수 씨의 거리감에 대한 위화감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아버님을 따라 공장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기회도 줄어서 저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나 씨가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영주 씨,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엄청 열심히 일했다면서요?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희나는 학교 선생님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엄청 심심하죠? 그래서 그런데 파트타임이긴 한데 희나 지인이 하는 상점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이었어요. 저는 두말 없이 좋다고 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희나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고 민수 씨를 민수장처럼 부른 것, 그리고 희나 씨가 과거의 교사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민수 씨는 흔쾌히 찬성해 주었어요. 맘대로 정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희나 씨 소개니까 문제없을 것 같아서요. 변명처럼 되어버렸지만 민수 씨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영주 씨가 같이 와준 덕분에 우리 공장은 속가내기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민수 씨의 공장이 지켜진 것이라면 다행이라고 저도 안도했어요. 속가내기 안을 제시한 것은 이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요. 높은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걸까요? 민수 씨는 여기서는 심의원님께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 그 사람이 검은색이라고 하면 까마귀도 하얗게 되는, 아니, 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 씨의 비유가 너무 독특해서 웃어버렸어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그 심의원이라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의 공장이 지켜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분명 속가내기 대상이 되어버린 공장도 있겠죠. 그것이 정말로 지역을 위한 일인지 높으신 분들은 제대로 생각해 주었으면 했어요. 저는 민수 씨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음 날부터 파트타임 일을 나가게 되어서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옆에 민수 씨의 모습이 없었어요. 아래층에서 아침 식사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방으로 향했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파트타임에 갈 준비를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희나 씨에게 인사를 하고 가려고 그녀의 방으로 향했어요. 희나 씨의 방은 저희 방의 정반대에 있었고 채광이나 방 구조도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희나 씨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자고 있을지도 몰라서 노크는 하지 않고 방 안의 모습을 살폈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희나 씨의 침대에 민수 씨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는 희나 씨가 있었고 두 사람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문을 닫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며 파트타임 장소로 향했어요.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같이 자는 일도 있겠죠? 있을까요? 이미 30살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옆에 붙어 자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파트타임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이 근처는 다들 부모 자식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그 높으신 심의원님도 따님에게는 꼼짝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같이 자지는 않겠죠. 어린아이라면 또 몰라도 생각했던 대로의 답변이었지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민수 씨는 저와 결혼했는데도 그랬던 거예요. 저희 본가도 엄격한 가정이었지만 부모 자식 사이는 좋았어요. 하지만 역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옆에 붙어 자거나 하지는 않았죠.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함께 놀아준 기억은 별로 없지만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반드시 일찍 귀가해서 축하해 주셨어요. 지금도 제멋대로 결혼한 저를 여러모로 걱정해 주시고 계시죠. 언젠가 민수 씨를 데리고 제대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민수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관찰해보니 민수 씨의 그 행동은 조금 이상했어요. 저녁 식사는 아버님과 희나 씨, 그리고 저와 민수 씨 4명이서 먹는데 민수 씨는 식사 시간 내내 희나 씨의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아버님께 들키지 않도록 식탁 아래에서 희나 씨에게 장난을 걸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화장실에 간 타이밍에 시험 삼아저도 간장을 가지러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봤어요. 몰래 훔쳐보니 민수 씨가 식탁 밑에서 희나 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 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저와 아버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뒤쪽에서 민수 씨와 희나 씨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랬던 걸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구석에 숨어서 잘자 허그를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눈치채고 계신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버린 이상 냉정한 눈으로 두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확실히 희나 씨는 귀여운 편이에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민수 씨처럼 지켜주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요. 그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사이가 좋은 것을 넘어서고 있지 않나요? 저는 불길한 예감밖에 들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두통이 있었고 약간의 현기증도 났어요. 보다 못한 점장님이 조퇴하고 쉬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대로 귀가하기로 했지만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걸어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마을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어요. 민수 씨도 일하는 중이라 저를 데리러 올 수 없을 거예요. 곤란해하고 있자 점장님이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점장님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고 돌싱의 지금은 독신이라고 하셨어요. 남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라 제가 이 마을에서 의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괜찮아.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의지해요. 제가 조수석에서 끙끙 앓는 사이에 집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장님께 집 위치를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위치를 아셨던 걸까요? 저 혹시 집 위치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묻자 점장님은 조금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 이 집에서 살았었거든. 점장님의 말에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시간은 아버님과 민수 씨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저는 두통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희나 씨를 찾았어요. 거실에도 주방에도 없다면 방에 있겠죠. 저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희나 씨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 같기도 하고 목소리 같기도 한 것이 들려왔어요. 희나 씨의 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텔레비전 소리일까? 확신이 없는 채로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희나 씨의 방 앞까지 왔을 때 소리의 정체가 확실해졌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남녀의 정사로 인한 신음소리였어요. 무서웠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짝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희나 씨의 침대 위에서 민수 씨와 희나 씨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던 것도 있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공장에 계실 아버님을 불렀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는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일단 와보세요. 이곳에 온 후부터 민수 씨의 태도에도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까지 이른 거라면 아버님께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님의 팔을 붙잡고 희나 씨의 방 앞으로 데려왔어요. 문을 열자 아직 옷을 입지 않은 두 사람이 침대 위에 있었어요. 영주 씨. 왜 여기 있어? 파트타임은 어쩌고. 게다가 아버님까지. 민수 씨는 확실히 당황해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어머니와의 정사를 아내에게 들켰으니까요. 반면에 희나 씨는 태연했어요. 아버님께 이런 현장을 들켰는데도 변명이나 얼버무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면서도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민수, 옷 입고 공장으로 작업하러 와라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행위를 아버님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자신의 아내가 친아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였다면 더 화를 내며 따졌을 거예요. 민수 씨는 서둘러 옷을 입고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희나 씨의 방을 나갔어요. 희나 씨는 재미없어 따위의 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손톱 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희나 씨에게 물었어요.
희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희나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생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안심해. 민수 씨랑은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 남편은 재혼이었고 민수 씨는 남편이 데려온 자식이야. 나이 차이 등을 보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피가 이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어요. 왜 희나 씨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요즘은 남편한테 질려서 민수 씨를 이쪽으로 다시 오라고 한 거야. 우리 남편, 희나 아빠를 무서워해서 뭐든지 말을 잘 듣거든. 평소에 희나 씨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에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게다가 희나 아빠가 무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희나 아빠는 심상진이야. 굴러들어온 당신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지?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아빠를 거역하지 못해.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빠한테 공장이 망할까봐 무서워서 희나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놀랍게도 희나 씨의 아버지는 심의원이었어요. 민수 씨가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된 것도 희나 씨가 꾸민 짓이었다는 걸까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서인지 희나 씨는 웃고 있었어요. 어머, 재밌는 표정. 민수 씨는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분명 희나를 잊으려고 필사적이었나 보네. 그거 알아요. 민수 씨는 원래 희나 거였어. 말했지?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민수 씨는 학생 때부터 계속 희나를 동경했었거든. 근데 희나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자마자 민수 씨가 이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지 뭐야. 그때 민수 씨가 말했던 슬픈 일이라는 건 희나 씨의 결혼이었던 거예요. 민수 씨에게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어째서 웃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남편에게 질렸다면서 민수 씨를 농락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권력을 휘두르며 아무 말도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너무 시끄럽게 굴면 당신도 뭉개버릴 거야에 저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의 인간. 아니, 이 사람은 악마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의 중얼거림은 희나 씨에게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악마는 무조건 지옥에나 떨어지세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악몽과도 같았던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어색했어요. 아버님과 희나 씨의 거리감은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서먹해진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현장을 들킨 이후로 부쩍 제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희나 씨는 변함없이 민수 씨에게 치근덕거리려고 했어요. 사실 민수 씨도 거기에 응하고 싶겠지만 제가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녹아내릴 듯한 표정으로 희나 씨를 바라보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그럴 때는 제가 신경 써서 자리를 피해주곤 했어요. 그 후에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민수 씨와의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희나 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파트타임 근무처 휴게실에서 제가 한숨을 쉬고 있자 점장님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직 몸이 안 좋은가? 저는 며칠 전 점장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셨을 때 하셨던 말을 떠올렸어요. 점장님,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은 그날 일로 조금 상담드릴 것이 있어서요. 점장님께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 맞나 싶었지만 어쩌면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능한 한 돌려서 점장님께 이 일의 대강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점장님은 미간에 주름을 잡고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점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그 집에서 사셨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모르게. 당황하는 제게 점장님이 말했어요.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충격적인 말을 던졌어요. 영주 씨, 사실 나 예전에 민수 씨 아버지와 결혼했었어. 그러니까 당신 남편 민수 씨는 내 친아들이야. 점장님의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지난번 점장님의 반응을 보고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점장님이 친어머니셨던 거예요. 저는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직 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점장님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날 제 파트타임 근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점장님이 민수 씨와 희나 씨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수 씨가 희나 씨를 만난 것은 민수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해요. 이 마을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민수 씨는 여몇 마을까지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에 음악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희나 씨는 민수 씨가 지금껏 본 여성 중에서 단연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알고 보니 민수 씨와 같은 이 마을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졌다고 해요. 민수 씨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같이 희나 씨 이야기를 했었어. 그때는 그냥 정말 좋은 선생님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러는 사이 민수 씨는 진심으로 희나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민수 씨는 몇 번이고 고백했지만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오케이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고백하고 차여서 풀 죽어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어.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 알다시피 걔가 좀 순수하잖아. 그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너무 순수해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 민수 씨의 좋은 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희나 씨는 이 교제는 할 수 없지만 육체 관계는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해요.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이었던 민수 씨는 아무 생각 없이 희나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고 해요. 민수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식으로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또 풀이 죽어 있어서 희나 씨는 고등학생인 민수 씨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 무렵에 나도 민수 아버지랑 이혼했어. 10대 사춘기 시절이라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 하지만 이혼한 후에도 한동안은 점장님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끔씩 아버님의 공장에도 얼굴을 비췄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 계속했을 때였어. 전 남편이 희나 씨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놀랐지만 민수 씨는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민수 씨는 서울로 가버렸지. 그리고 제가 민수 씨와 만나게 된 거고요. 민수 씨가 말했던 슬픈 일은 좋아했던 사람이 아버지와 결혼한 일이었군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집안의 어색한 공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지긋지긋했어요. 빨리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이 집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마을도 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파트타임 근무처에서 점장님이나 다른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이 마을은 심의원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의 방식에 반대했던 마을 주민은 가업 대출이 막혀 도산했다고 하거나 반대로 그에게 아부하는 회사는 일거리를 우선적으로 받고 사태까지 새로 지어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심의원에 대한 검은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면 벌레처럼 짓밟혀 버린대요. 이 마을을 떠나려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치든 압력을 받는다고도 하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터무니없는 분이예요. 마을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런 짓을 해서 뭐가 즐거운 걸까요? 어쨌든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맨몸으로 희나 씨에게 덤벼들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거예요. 확실하게 타이밍을 노려야 해요. 정 안 되면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은 드물게 민수 씨가 저희 방에 있었어요. 요즘 계속 그랬던 것처럼 희나 씨에게 불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 씨는 뭔가 꺼림칙한지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 오늘은 희나 씨랑 같이 안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짓궂게 그렇게 묻자 민수 씨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주 씨, 정말 미안해. 나에게는 영주 씨가 있는데 엄마와 희나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바닥에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는 민수 씨. 희나 씨의 술수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뛰어든 것은 다름 아닌 민수 씨 본인이에요. 저는 희나 씨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민수 씨를 쌀쌀맞게 쳐다봤어요. 민수 씨, 내가 민수 씨를 용서할지 말지는 지금 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희나 씨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저기, 민수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랑 계속 함께할 생각이에요. 제 물음에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왜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걸까요? 희나 씨가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민수 씨 역시 무의식적으로 희나 씨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기 말이야. 영주 씨도 알다시피 아버지 공장이 위험해져서 희나 씨 작전으로 내가 이 마을에 다시 불려오게 된 거야. 정치인인 아버지를 이용해서 협박하고 반드시 내가 돌아오도록 꾸민 거지. 내가 결혼했든 말든 상관없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라도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민수 씨는 그토록 좋아했던 희나 씨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어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희나 씨는 소파 위에서 민수 씨에게 바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민수 씨도 싫지 않은 눈치였죠. 하지만 제가 신경 쓰이는지 희나 씨가 팔짱을 끼려고 하는 것을 슬쩍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희나 씨는 흥 하고 민수 씨를 쏘아봤어요. 마치 감히 나를 거역할 셈이야 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희나 씨가 달라붙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를 신경 쓸 거라면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당당하게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희나 씨를 거역하지 못하는 민수 씨는 그녀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시선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졌는지 눈앞에 희나 씨를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이미 중증이죠. 결국 그대로 두 사람 희나 씨의 방으로 가버렸어요. 한 번 현장을 들켜서인지 유난히 당당해 보였어요. 저도 이제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어요. 기력이 없을 뿐이지 민수 씨의 행동에 화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한편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아니, 텔레비전 화면을 향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희나 씨의 행동에 질려버리신 거겠죠. 하지만 희나 씨의 아버지에게 거역하면 공장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아버님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런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눈앞에서 풀죽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듯 했어요. 민수 씨, 같이 서울로 돌아가서 저랑 생활하는 거 상상은 돼요? 다시 그때처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해. 아니, 지금은 못한다는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줄래? 저는 민수 씨를 보고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못하는 상상은 분명 앞으로도 못하겠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민수 씨에게 약간의 유예 시간을 주었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결론을 들려줘요. 어차피 저는 여기를 떠날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민수 씨는 어쩔 수 없네 라며 납득하는 듯한 말을 내뱉었어요. 조금도 붙잡을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난 거겠죠. 어쩌면 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안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민수 씨, 안도하게 두지 않을 거야. 자기만 불행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보고 싶지도 않았던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해버린 내 충격은 헤아릴 수 없다고. 희나 씨도 운이 없었네. 결혼한 상대가 내가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악마인 채로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조커를 꺼내게 만든 희나 씨의 패배야. 꼴 좋다. 평야가 많은 이 마을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마을 전체가 금빛으로 빛나요. 이 마을에 와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예요.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내는 주민들이 많은 가운데 외지인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준 것에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매력적인 마을인데도 권력자의 지배 때문에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 마을을 지키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오후부터 이 집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아버님과 민수 씨, 그리고 희나 씨에게는 시간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부를 예정이에요. 아침 식사 자리에 희나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는 친구와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새벽에 귀가했다고 해요. 지금은 자기 방에서 푹 자고 있겠죠. 아버님과 민수 씨, 그리고 저 세 사람만 묵묵히 식사를 했어요. 이 자리에 희나 씨가 없는 것만으로도 어색한 분위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녀가 이 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희나 씨가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직 졸린 것 같았어요. 민수 씨 물 좀 줘.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물을 건네주자 어머 싫어. 굴러들어온 사람이 준 물 같은 거 마시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하며 퉁명스럽게 굴었어요. 어디까지나 신경을 거스르는 여자예요. 결국 민수 씨가 내민 물을 마시고는 그대로 민수 씨에게 기댔어요. 민수 씨는 해벌쭉해서는 희나 씨의 몸을 받아 안고 있었어요. 희나 씨,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대로 앉아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희나 씨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 이 여자 너무한 거 아니야? 어이, 너 감히 희나한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여기 공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태연하게 있었어요. 그것이 재미없었는지 희나 씨는 피처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 아빠가 전화를 안 받네. 뭐, 좋아. 나중에 다 일러 바칠 거니까.
40살이 넘은 아줌마가 그런 내숭을 떨어도 곤란할 뿐이죠. 저는 희나 씨의 행동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또 한 명의 중요 인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1시가 지났을 무렵 그 인물이 도착했어요. 미안해요. 물건 들어오는 시간이 겹쳐서 늦었네요. 도착한 사람은 제 파트타임 근무처의 점장님이셨어요. 점장님은 민수 씨의 얼굴을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민수 씨는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희나 씨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드디어 모든 배우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저는 오늘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두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희나 씨만이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나 씨, 저는 당신에게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희나 씨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위자료. 그게 뭔데? 새로 나온 디저트 이름이야. 저는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우선 기억에 생생한 최근의 일입니다. 제 남편인 민수 씨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도 인정하고 있죠? 그것은 동시에 아버님으로부터의 위자료 청구 사유도 발생시킵니다. 희나 씨는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당신은 교사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민수 씨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희나 씨는 한숨을 쉬며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를 끄집어내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렇게 옛날 일, 증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역시 증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옛날 일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얄팍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하죠의 점장님이 나섰어요. 증거는 있어요. 당시 민수 씨의 일기장이에요. 매일 썼던 일기장에 당신이 했던 말도 전부 기재되어 있어요. 점장님의 말에 민수 씨는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는 당신에 대한 집착이 커서 항상 카세트 레코더를 가지고 다녔어요. 언제든 원할 때 생생한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의 점장님은 테이블 위에 낡은 대학 노트와 카세트 레코더를 올려놓았어요. 카세트라니. 참으로 민수 씨더었죠. 그것을 보고 희나 씨의 예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수 씨를 향해 약간 살기를 띠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에 알게 된 건데 당신 이 마을의 많은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맺어왔더군요. 당신은 꼭 다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마을 분들이 용기를 내주셨어요. 대상 남성들의 아내분들이 일제히 당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해요. 거기까지 말해도 희나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쾌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아, 희나를 화나게 해버렸네. 너, 희나 아빠가 누군지 몰라? 전에 말하지 않았나? 제발 그 1인칭 좀 그만뒀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저는 일부러 희나 씨의 신경을 건드리듯이 말했어요. 네, 잘 알아요. 이 지역을 지배하고 계신 심 의원님 말씀이시죠? 아주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제 말투에 희나 씨는 혀를 찼어요. 시끄럽네. 너 사라지고 싶어. 이놈이고 저놈이고 위자료. 짜증 나 죽겠네.
가난뱅이들은 그냥 비굴하게 굽실거리면서 말이나 들으면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이제 다 끝났어. 아빠한테 일러서 전부 다 뭉개버릴 거니까. 희나 씨의 말에 아버님과 민수 씨는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제게 눈으로 호소해 왔어요. 그 아버님,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들 중에는 그 의혹들을 정리해 둔 분도 계셨어요. 그건 귀중한 자료로 제가 맡아두었습니다만 제 말에 희나 씨는 옆에 있던 민수 씨의 팔을 세게 쥐었어요. 거기에 민수 씨가 반응했어요. 그대로 오른손으로는 희나 씨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영주 씨, 너무 심하잖아. 그렇지 않아. 희나 씨의 아버지는 이 마을을 좋게 만들려고 공헌하고 계신 훌륭한 분이라고. 지난번 대답인데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어. 희나 씨와 함께 이 마을에서 살아갈 거야. 저와 민수 씨의 이혼이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유예 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았죠. 민수 씨도 희나 씨의 배경에 있는 거대한 힘 속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겠죠. 저는 한숨을 쉬고 제 곁에 둔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알림이 켜져 있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 희나 씨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있잖아, 아빠가 무슨 짓을 했든 이 마을에 아빠를 고발할 수 있는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어. 다들 자기 일자리 잃을까 봐 벌벌 떨면서 아빠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들 뿐이니까. 저는 희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수긍하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나 씨, 만약 아버님이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음을 고쳐먹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는 있으세요? 민수 씨도요. 만약 그렇게 되어도 희나 씨를 지킬 수 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수 씨였어요. 당연한 거 아냐. 아버님이 권력을 잃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희나 씨를 잃는 쪽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혼이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고는 해도 희나 씨는 어머니인데 말이죠. 희나 씨는 제 물음에 더욱 흥분한 것 같았어요. 아빠가 권력을 잃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희나는 계속 즐겁게 살 거야. 마을 주민들을 거느리면서 말이지. 이 사람은 이제 갱생이 불가능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희나 씨, 이것 좀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텔레비전 스위치를 켰어요. 마침 뉴스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본 희나 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표정을 잃었어요. 거짓말이지. 뉴스의 내용은 어느 유력 정치인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 희나 아빠, 그 정치인이 바로 희나 씨의 아버지, 심 의원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주민들의 고발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이런 마을에 아빠를 거역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고발해봤자 무조건 짓밟힐 텐데. 어째서 희나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희나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희나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소리쳤어요. 뭐야. 아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인간 따위. 이 마을에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야 겨우 깨달은 걸까요? 희나 씨는 제 얼굴을 보고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별로 이런 수는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조커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아버지의 힘을 빌렸을 뿐이고요. 아, 제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세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한 일은 아버지께 연락을 드린 것뿐이에요. 이번 일은 언젠가를 위해서라며 심의원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주민들의 파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님도 점장님도 다른 많은 주민들도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낸 결과예요. 그때 아버님이 입을 열었어요. 희나, 이혼하세. 자네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한테 관심이 없었겠지. 희나 씨는 새하얀 얼굴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나 씨, 아버님과 이혼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것을 잃은 희나 씨를. 민수 씨는 지켜줄 수 있을까요? 민수 씨를 보니 희나 씨만큼이나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이 오실 테니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하죠. 희나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무너져 내리며 우는 희나 씨의 곁에서 민수 씨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 곁으로 오나 싶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이앗 역시 영주 씨는 대단해. 다시 반해버렸어. 하마터면 속아서 모든 걸 잃을 뻔했네. 구해줘서 고마워. 나도 같이 서울로 돌아갈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민수 씨의 뺨에 점장님의 손바닥이 정확하게 날아갔어요. 민수 씨는 소리도 없이 2미터 정도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점장님이 소리쳤어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너의 그 우유부단한 태도가 영주 씨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고 있어? 희나 씨한테도 마찬가지야. 남자라면 끝까지 책임을 져. 역시 어머니의 철권 제재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네요. 민수 씨는 바닥에 엎드려 뺨을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부부 생활은 오늘로 끝이에요. 한 번 정했으니까 희나 씨와 함께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테니까.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다면 확실하게 지불하세요.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버님이 저와 점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더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내 책임이네. 두 사람에게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네. 두 사람을 휘말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아버님도 울고 계셨어요. 희나 씨는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고 있었어요. 이제 희나 씨는 어디에도 도망치거나 숨지 못하겠죠. 이것으로 이 마을에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영주 씨. 이번에 여러모로 신세 많이 졌어. 영주 씨를 만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마을에 하나 있는 기차역에서 점장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기차라서 놓치면 안 된다며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 씨는 제가 집을 나설 때 몇 번이고 사과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위자료를 다 갚을 때까지 민수 씨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얼굴도 보지 않고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만 건네주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도 큰 소리로 제게 사죄의 말을 외치고 있었어요. 정말 순수한 남자예요. 저는 민수 씨의 그런 순수한 점에 끌렸던 거겠죠. 희나 씨는 민수 씨의 첫사랑이었어요. 계속 원했던 첫사랑 상대가 자신의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을을 떠나고 싶어질 만도 하죠.
덕분에 제가 민수 씨와 만날 수 있었던 거지만요. 민수 씨가 마을을 떠났을 때 심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것은 희나 씨와 관련된 일종의 위자료 같은 거였을까요? 고등학생 시절 민수 씨가 희나 씨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님은 몰랐다고 해요. 당시 아버님은 상당한 바람둥이여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점장님과도 이혼하셨다고 하고요. 희나 씨와 결혼한 후에 민수 씨의 마음을 알게 되어 아버님도 상당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심의원은 완전히 몰락했고 정치계에서 은퇴했어요. 희나 씨는 지금 변호사를 통해 관계자들과 위자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는 희나 씨를 둘러싸고 여러 곳에서 불륜 행위가 벌어져서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해요. 그것도 전부 변호사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점장님도 몇 번이나 희나 씨에게 가게를 망하게 해버리겠다 외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의 전처가 운영하는 가게를 며느리의 파트타임 근무처로 소개하다니 희나 씨는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점장님과 아버님은 다시 합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점장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유일한 후회예요. 이번에 제가 아버지께 상담했을 때 협력하는 대신에 내건 조건이 바로 이 마을을 떠나 본가로 돌아올 것이었어요. 이 마을의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아버지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거죠. 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공무원 따님이라니 놀랐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바빠 보였지만 저에게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일이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돌아가면 감사의 뜻으로 데이트라도 해드려야겠어요. 그날의 두 번째 기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점장님과 이 마을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느 날 점장님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지와 함께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얼마 전 20년 만에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마을 주민들의 활기찬 미소와 녹음이 우거진 마을 풍경이 엿보이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부디 저 마을이 계속 평화롭기를.